우린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돈이 효도 아니면 뭐가 효도예요? 돈이 효도냐? 엄마 외롭다 할 때 전화 한 통, 밥 한 끼가 효도지. 어머니, 제가 그 수첩 본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인철아. 내가 본 건 다른 거야. 내가 찾는 건 파란색 표지에 은색 테두리가 있는 거란다. 어머니, 그게 정확히 언제 쓰시던 건데요? 새벽 5시 반, 인철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오래된 벽시계의 알람 소리가 좁은 원룸을 채우고 그는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40대 중반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인철은 매일 같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철물점 셔터를 올렸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지만 큰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아침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박씨 아저씨는 나사못 한 봉지를 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인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제 저녁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때문이었다. 인철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쓰던 수첩 못 봤니? 어머니 영자는 78이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삼형제를 키워낸 분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영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인철은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최근 들어 자주 물건을 찾지 못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어제 전화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함? 초조함? 인철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철은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형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장남 민수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차남 진우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형은 모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빴다. 하지만 인철의 전화에는 받지 않았다. 아마도 회의 중이거나 진료 중일 것이었다. 오후 4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어머니의 이웃에 사는 정혜림 할머니였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인철 씨, 어머님 요즘 좀 어떠신가요? 정혜림 할머니의 물음에 인철은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갔다가 좀 걱정이 되어서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방금 나눈 대화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30년 넘게 사신 곳이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영자를 알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며 인철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좁은 계단을 몇 번이나 뛰어 올랐던가.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현관문을 열던 그때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언제 봐도 여전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지쳐 보였다. 인철아,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인철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와 달리 여기저기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랍이 열려 있고 책장에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명백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영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게 내가 예전에 쓰던 수첩이 있었는데 말이다. 파란색의 은색 테두리가 있는 것 말이야. 거기에 중요한 게 적혀 있거든. 중요한 게요? 뭔데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인철은 어머니를 도와 함께 찾기 시작했다. 옷장 속, 침대 밑, 부엌 찬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파란 수첩은 나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지친 표정을 지었다. 나도 참, 나이를 먹으니 이런가 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철의 가슴이 아려왔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자신의 쇠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인철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요즘 내가 자꾸 뭔가를 잊어버린단 말이다. 아까는 가스 불 끄는 것도 깜빡했어. 인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럼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 삼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인철은 어머니 댁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은 옛날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일, 삼형제가 어렸을 때의 일. 어머니는 그런 오래된 기억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철은 휴대폰을 꺼내 형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형님들, 어머니 상태가 좀 걱정됩니다. 한번 같이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야 왔다. 민수 형은 이번 주말에 시간 내볼게라고 짧게 답했고, 진우 형은 무슨 일이야? 심각한 거야? 라고 물었다. 인철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고, 진우는 자신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그 사이 인철은 어머니 댁을 2번 더 방문했다. 갈 때마다 어머니는 뭔가를 찾고 계셨다. 어떨 때는 안경이었고 어떨 때는 통장이었다. 하지만 인철이 보기에 어머니는 여전히 또렷했다. 대화는 정상적으로 이어졌고 판단력도 멀쩡해 보였다. 주말이 되자 삼형제는 어머니 댁에 모였다. 민수 형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진우 형은 흰 가운 차림 그대로 왔다. 각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거실에 둘러앉은 삼형제 앞에서 어머니는 차를 끓여내왔다. 영자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아들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했다. 엄마,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있어서요. 민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너희들, 내가 늙어서 걱정되는 거지? 세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 나도 느껴.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들들은 알 수 없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어머니는 자리를 뜨며 너희들끼리 이야기하거라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 진우가 팔짱을 끼며 형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엄마 연세를 생각하면 이제 현실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지. 인철은 두 형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현실적인 대비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그것은 결국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였다. 형님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지. 인철의 말에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인철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을 봐야 해. 엄마가 가진 재산이 적지 않아. 이 집도 그렇고 예전에 식당 팔아서 모은 돈도 있고 아빠 보험금도 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진우가 끼어들었다. 인철아, 형은 내가 순진해서 걱정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아?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 재산 문제로 가족끼리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야. 우리는 형제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거지. 그럼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보면 되잖아요. 왜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요? 민수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게 쉽게 되는 일이야? 엄마한테 재산 어떻게 나눌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효자 노릇하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수의 눈빛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인철은 갑자기 두 형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원래 이랬던 걸까? 형님들 말씀대로라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법적 후견인 지정 같은 걸 고려해 보자는 거야. 전문가들 말로는 초기일 때 이런 걸 정리해 두는 게 좋대. 법적 후견인이요? 인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민수는 냉정했다. 그래, 후견인. 혹시 엄마가 판단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게 엄마를 위한 거기도 해.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지금 형님들 하는 말 들으면 자기들을 위한 것 같은데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진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야, 인철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잘못 말했나요? 어머니 건강은 뒷전이고 재산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할 건데? 넌 철물점 하나 겨우 꾸려가면서 엄마 봉양할 여력이나 있어? 그 말이 인철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나 진우는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엄마 병원비든 뭐든 감당할 수 있다고. 근데 넌?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인철은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진우가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다. 자, 이러지 말고. 우리 형제끼리 왜 이래?
민수 형도 말 좀 조심하고.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인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형님들끼리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야, 인철아. 진우가 불렀지만 인철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핑 돌았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 저녁 거리를 걸으며 인철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평생을 삼형제를 위해 살아오신 분. 자신의 꿈도 행복도 뒤로 한 채 오직 아들들만 바라보며 사신 분. 그런 어머니를 두고 형들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인철아, 형들이랑 싸웠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 미안하구나.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불편해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인철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너는 엄마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인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에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점심때쯤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인철아, 오늘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저녁 때 집에 올 수 있겠니? 인철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남자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인철이 왔구나.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시다. 변호사? 인철은 순간 당황했다. 어머니가 왜 변호사를 만나고 계신 걸까? 안녕하세요.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인철은 어리둥절한 채 악수를 받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앉아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인철이 소파에 앉자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잖니? 그래서 말이다.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싶어서 변호사님을 찾았어. 정리요? 어머니, 설마. 유 원장 이야기야. 인철의 얼굴이 굳었다. 유 원장이라니.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신데 왜 갑자기 유 원장을.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어머님께서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이런 준비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영자가 인철의 손을 잡았다. 인철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그 전에 내 뜻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거야. 너희 형제들이 나중에 다투는 것도 보기 싫고. 인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인지 자신의 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어머니, 형님들은 아세요? 아직 말 안 했어. 너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거든.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다.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어머님과 상의해서 최종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인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재산 목록에 자신이 모르는 항목들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기 정혜린 명의 공동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아, 그건 혜림이랑 같이 모은 돈이야. 오래전부터. 정혜림 할머니요? 이웃집 할머니 말씀이세요? 응, 우리가 친구거든. 인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다. 어머니와 정혜림 할머니가 공동예금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꽤 큰 금액이었다.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인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거 형님들이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야. 인철아, 넌 엄마를 믿지? 물론이죠. 그럼 엄마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겠니?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내용이든 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를 생각이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인철과 어머니는 둘만 남았다.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왔다. 인철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네, 어머니. 너는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니? 인철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분명 건망증이 심해졌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들은 또렷하게 기억하셨다.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병원에 가볼게. 다음 주에 진우 병원에서 검사 받기로 했어. 진우 형한테 말씀하셨어요? 응. 그 친구가 먼저 연락했더라.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인철은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어머니는 인철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인철아, 오늘 가게 문 닫았니? 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니?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했나 보네. 또 다른 날에는 저녁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다. 인철이 어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외출 준비도 하지 않고 계셨다. 어머니,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그랬니? 엄마가 완전히 잊고 있었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어머니는 30년 전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인철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말이야.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잖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했다. 인철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 약속은 까먹으면서 30년 전 일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할까? 다음 주 화요일 검사 날이 되었다. 인철은 어머니를 모시고 진우의 병원으로 갔다. 삼형제가 모두 모였다.
민수는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왔고 진우는 직접 검사를 주관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민수가 말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검사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 알겠다. 인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평온해 보였다. 검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인지능력 테스트, MRI,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삼형제는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다. 오후 4시쯤 검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나오셨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힘드셨죠? 진우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진우의 동료 의사가 설명했다. 민수가 물었다.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나요? 어떤 상태인지.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확실한 건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다고요? 인철이 반색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민수가 운전을 했고 조수석에는 어머니가, 뒷좌석에는 인철과 진우가 앉아 있었다. 엄마 검사 받으면서 어떠셨어요? 진우가 물었다. 영자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냥 질문에 대답하고 그림 보고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거 다 맞추셨어요? 응. 대부분은. 근데 몇 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 민수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혹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글쎄, 그땐 그때 생각해 봐야지. 요양원 같은 데는 생각해 보셨어요? 인철이 버럭 소리쳤다. 형,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럼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내가 모실 거야? 넌 그럴 형편이나 돼? 또다시 차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형편이 안 되면 만들면 되죠. 가게 정리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면 돼요. 이 친구가 정말 가게 정리하고 뭘로 먹고 살 건데?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들 해라. 엄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차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인철이 먼저 내렸다. 어머니를 부축해 집까지 모시고 올라갔다. 민수와 진우는 차에 남아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가 인철의 손을 잡았다. 인철아,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왜요? 엄마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잖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 잘못 없어요. 영자는 인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엄마가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해. 인철은 어머니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체온이었다. 예전보다 더 작고 약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인철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모습이, 형들의 말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어머니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단순한 기억력 저하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다. 이번에도 삼형제는 모두 모였다. 진우의 진료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진우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삼형제와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일단 MRI상으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뇌 위축이나 혈관성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럼 괜찮다는 말이에요? 인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진우는 신중한 표정이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점들이요?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진우는 서류를 보며 설명했다. 단기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억이나 판단력, 언어 능력은 정상 범위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영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이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법적 능력은 어떻습니까? 계약이나 재산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 판단력은 정상이에요. 현재로서는 이라는 게 언제까지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야죠. 민수는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다. 영자는 아들의 표정을 읽고 무언가 직감한 듯 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민수가 형제들을 불러 세웠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인철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상속 문제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형, 지금 어머니 검사 결과 들은 지 5분도 안 지났는데 무슨.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 아직 엄마가 판단력 있을 때 정리해야지.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진우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민수 형 말도 일리는 있어.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고생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인철이 두 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한테 상속 계획을 물어보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끼리 미리 합의를 봐야 해. 합의요? 그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인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님들, 이거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진우가 말렸지만 민수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인철아, 넌 왜 이렇게 순진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형제간에도 재산 문제로 원수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우리도 사람이야. 돈 앞에서 다 똑같아. 인철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서려는데 진우가 팔을 잡았다. 인철아, 형 말 들어봐. 우리가 욕심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요? 형님들 하는 짓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인철은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인철아, 어디가? 하지만 인철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다. 영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인철아, 왔니? 밥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대충 만들었는데. 식사를 하며 인철은 형들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인철아, 형들이 또 재산 이야기 꺼냈지? 인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 엄마가 바보야? 눈치 없어? 다 알지. 영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형들이 요즘 엄마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계산하는 것 같달까? 어머니, 괜찮아. 엄마도 예상했던 일이야. 사람이 늙고 돈 있으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인철은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다니. 어머니, 너는 다르다는 거 알아. 넌 항상 엄마 마음을 먼저 생각해줬잖니. 영자는 인철의 손을 잡았다. 인철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만약 엄마가 재산을 형들한테 안 주고 다른 데 쓴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인철은 어머니 집에서 묵었다. 좁은 방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철은 생각했다. 어머니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 그리고 형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끝날까? 다음 날 아침, 인철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고 가게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인철아, 어제는 미안했다. 형이 좀 흥분했어. 근데 내 말도 생각해봐. 우리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인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 형수도 있고 진훈의 식구들도 오기로 했어. 가족회의 좀 하자. 가족회의요? 응. 엄마 일로. 와줄 수 있지? 인철은 한숨을 쉬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오후 6시 민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두 모여 있었다. 민수의 아내 선희, 진우의 아내 미경.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왔어? 앉아. 민수가 자리를 권했다. 인철은 어색하게 앉았다. 형수님들, 안녕하세요. 응, 인철 씨. 오랜만이에요. 선희가 냉담하게 인사를 받았다. 미경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민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뭐냐면 엄마 재산 목록이야. 내가 대충 정리해봤어. 형,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지. 몇 년 전에. 서류에는 집,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액을 보고 인철은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많았어요? 응. 엄마가 평생 모은 거지. 식당도 잘 됐었잖아. 선이가 끼어들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예요. 나눈다니.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무슨.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다. 인철 씨, 현실을 좀 보세요.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다 복잡해져요. 어머니 상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다는 게 언제까지일지 모르잖아요. 미리 대비해야죠. 진우가 중재했다. 자, 일단 진정하고. 우리가 오늘 모인 건 싸우려고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모인 거잖아. 합리적이라는 게 뭔데요? 인철이 물었다. 민수가 대답했다. 법적으로 균등 분할이 원칙이야. 삼형제니까 3등분. 어머니 뜻은 안 물어보고요. 엄마 뜻도 중요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자식들한테 상속할 의무가 있어. 의무요? 어머니가 자기 재산 마음대로 못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선이가 비웃듯 말했다. 인철 씨는 참 순진하시네요.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속분이 있다고요. 인철은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민수가 설명했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최소 상속분이야. 아무리 유언장에 달리 써도 이건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럼 어머니가 다른 데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줄 수는 있지.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청구하면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인철은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형님들, 이거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소리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 안 하는 거잖아. 미경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끼리 합해보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적절한 시기라니. 그게 언젠데요? 어머님이 우리 말을 들으실 수 있을 때죠. 순간 인철의 이성이 끊어졌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인철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우리 다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요? 이게 어머니를 위하는 거예요? 인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는 이런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이래요. 민수가 인철의 팔을 잡았다. 야, 인철아. 넌 왜 이렇게 단순하니? 우리가 욕심내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권리를 지키려는 거라고. 권리요? 어머니 앞에서 그 권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철은 팔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몰라. 인철은 문을 세게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온몸이 떨렸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밤거리를 걸으며 인철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 그런 어머니를 두고 자식들은 재산 분배 계산을 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인철아, 형이야. 너무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형도 똑같잖아요. 형수님들 말에 동조하시면서. 그게 집사람들이 예민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형수님들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인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인철은 노트북을 켜서 유류분에 대해 검색했다. 민수의 말이 맞았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상속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아무리 다른 곳에 재산을 쓰고 싶어도 형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인철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김 변호사가 설명해 드렸을까? 다음 날 아침, 인철은 일찍 어머니 댁을 찾았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계셨다. 어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인철은 어머니 손에서 분무기를 받아들었다. 함께 화분에 물을 주며 인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응.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 그럼, 알고 계세요? 형님들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근데 엄마는 상관없어. 상관없다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법이 어쨌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인철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인철아, 엄마 믿어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그럼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인철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걸까?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인철아, 이번 주말에 집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니? 네,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 아침, 인철은 청소 도구를 챙겨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거실 한쪽에 오래된 상자들을 쌓아놓고 계셨다. 이게 다 뭐예요? 창고에 있던 거야. 오래된 물건들. 이참에 정리 좀 하려고. 둘은 함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 편지, 장부 영수증.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기셨다. 이거 봐라. 내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장이네. 헉, 이게 아직도 있었어요? 인철은 낯간지러운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어린 시절의 글씨체가 귀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인철은 서재 구석에 있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파란색 수첩이었다. 은색 테두리가 있는 어머니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 수첩. 어머니, 이거 찾으시던 수첩 아니에요? 거실에 있던 영자가 황급히 달려왔다. 수첩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 거기 있었구나. 어머니, 그렇게 찾으시더니 이제 찾았네요. 인철이 수첩을 건네려는데 어머니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던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인철아, 그거 내가 한번 읽어봐. 네, 제가요? 응. 엄마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인철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적힌 글씨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필체였지만 내용은 인철이 전혀 몰랐던 것들이었다. 1998년 3월 15일 혜림이와 함께 복지관 봉사,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
1999년 7월 20일 해림이 제안으로 고아원 후원 시작. 매달 10만 원씩. 2005년 11월 3일 해림이 남편 돌아가심. 장례식 도움. 2010년 4월 12일 해림이와 함께 공동 계좌 개설.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해. 페이지를 넘길수록 인철의 눈은 커져갔다. 수첩에는 10수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와 정혜림 할머니가 함께한 봉사활동, 기부 내역,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영자는 소파에 앉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엄마는 평생 받은 것들을 돌려주며 살고 싶었단다. 받은 것들이요? 응.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 셋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지 아니? 인철은 고개를 숙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식당 일로 늦는 날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밥을 챙겨주곤 했다. 학용품이 필요할 때면 누군가 슬쩍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나도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그때 혜림이를 만났지. 정혜림 할머니요? 응. 혜림이도 나랑 비슷한 처지였어. 일찍 남편 잃고 혼자 자식 키우고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나눔을 시작한 거야. 영자는 수첩을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매달 고아원에 보내는 후원금, 어려운 이웃의 병원비 지원, 장학금 기부, 모두 어머니와 정혜림 할머니가 10수년간 조용히 해온 일들이었다. 그럼 어머니가 모은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응, 이미 쓴 거야. 남을 돕는데. 인철은 가슴이 뭉클했다. 형들은 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계산하며 싸우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은 이미 많은 부분이 선한 곳에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이거 형님들은 아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야. 엄마가 일부러 말 안 했거든. 왜요?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 돈으로 우리 생활이나 나아지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았어. 인철은 형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분명 그랬을 것이다. 수첩 뒷부분에는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다. 인철은 조심스럽게 꺼내보았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고아원 아이들과 웃고 있는 어머니, 그리고 정혜림 할머니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행복하셨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인철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보았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기부 증서였다. 기부자 이영자, 정혜림. 수혜기관 희망마을 공동체. 금액 5천만 원. 날짜는 작년이었다. 인철은 숨이 멎는 듯했다.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게... 응, 작년에 했어. 혜림이랑 반씩 나눠서. 이렇게 큰 돈을. 인철아, 엄마한테는 그게 더 가치 있었어. 통장에 숫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는 게. 인철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그런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쓰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대단해. 엄마는 그냥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인철은 다시 수첩을 넘겼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최근 날짜의 기록이었다. 2024년 10월 5일. 해림이와 마지막 상의. 남은 재산 처리 방법 논의. 계획 부동산 절반 이상 지역 공동체 기금에 기부. 나머지는 해림이에게 일부 증여. 아이들에게는 마음만 남기고 싶다. 인철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구나. 유언장에 적힌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다. 어머니, 형님들이 이거 알면 알겠지. 언젠가는 반대하실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막으려 할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며. 김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시려고요? 응. 엄마 뜻이니까. 인철은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들들의 반대도, 법적 문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셨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영자는 인철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네. 혹시 내가 혜림이를 한번 만나볼 수 있겠니? 엄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면.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림 할머니,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 그분을 만나면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인철은 정혜림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어머니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정혜림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인철을 맞이했다. 인철 씨, 어서 오세요. 영자 언니한테 연락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에는 이미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혜림 할머니는 정성스러운 분이었다. 앉으세요. 영자 언니 이야기 들으러 왔다고 했죠? 네.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함께 해오신 일들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정혜림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문을 열었다. 영자 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손 내밀어준 분이거든요. 힘드셨을 때요? 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빚도 있었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고 그때 영자 언니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돈도 빌려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손 잡아주셨거든요. 인철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정혜림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부터 우리 둘은 자매처럼 지냈어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어느 날 영자 언니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자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복지관 배식 봉사, 독거노인 반찬 배달. 그러다 점점 규모가 커진 거죠. 할머니는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왔다. 두꺼운 앨범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도운 아이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밝게 웃는 아이들과 어머니, 정혜림 할머니가 있었다. 고아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여러 곳의 사진들이었다.
이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고 있죠. 이 아이는 요리사가 됐고요. 할머니는 한 명 한 명 소개했다. 모두 어머니와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영자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늘 남을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인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나 풍요로웠다니. 할머니, 혹시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거 아세요? 정혜림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미소를 머금은 듯한, 그러나 뭔가 조심스러운 듯한. 그게요. 인철 씨, 영자 언니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요? 왜요? 아드님들, 특히 큰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요즘 언니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시죠?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설명을 이어갔다. 영자 언니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건망증을 과장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하신다고요? 네. 당신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요. 인철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일부러 건망증을 크게 보이신다니. 그렇다면 지난 몇 주간의 모든 행동이.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정혜림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드님들한테 내 재산 대부분 기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인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말이 맞았다. 형들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자 언니는 똑똑한 분이에요.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너무 슬픈 방법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인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이 눈에 선했다. 할머니, 그럼 주치의 선생님은요? 검사 결과는요? 주치의 선생님은 언니 오랜 친구세요. 사정을 아시고 협조해 주시는 거죠. 검사 결과는 애매하게 나오게 하신 거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인철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저한테는 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자 언니가 부탁하셨어요. 당신 계획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게 인철 씨라고. 인철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자신만 믿고 계셨구나.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림 할머니는 인철의 손을 잡았다.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언니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언니 뜻을 존중해 주세요.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저녁 인철은 정혜림 할머니 댁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의 계획, 형들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했을까? 자식들이 믿음직했다면, 이해해 주었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인철은 결심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리겠다고. 형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며칠 후, 인철은 어머니의 주치의를 만나기로 했다. 정혜림 할머니가 알려준 병원이었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인철 씨죠?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치의 박민주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의사였다. 진료실로 안내하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과 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시죠? 선생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니, 정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건가요? 박민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의 실제 인지 능력은 연세를 고려하면 정상 범위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검사 결과를 조금 애매하게 표현한 건 어머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다. 어머님은 판단력도 기억력도 대부분 또렷하세요. 간혹 보이시는 건망증은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수준이고요. 인철은 한숨을 쉬었다. 정혜림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박민준 의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셨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인철은 가슴이 아팠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막을 거야. 하지만 내가 조금씩 흐려져 간다고 생각하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슬픈 계산을. 네. 하지만 어머님은 틀리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큰아드님, 둘째 아드님은 어머님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잖아요. 인철은 형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다. 선생님, 제가 형님들한테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민준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머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요? 형님들이 어머님을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하면서 왜 우리를 속였느냐고. 인철은 딜레마에 빠졌다. 진실을 말하자니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고 숨기자니 형들을 속이는 것 같았다. 선생님, 어머니가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평화로운 마무리겠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쓰고 아들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지만 형님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인철은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어머니는 계획을 세우셨다. 조금씩 건망증을 보이며 시간을 벌고 천천히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인철아, 나야. 우리 오늘 저녁에 다시 모이자. 무슨 일인데요? 엄마 문제로.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대. 조치요? 응. 법적 후견인 신청. 엄마가 계속 깜빡하시니까 우리가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거지. 인철은 화가 치밀었다. 형, 그거 어머니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말하면 반대하실 거 뻔하잖아. 그럼 안 되죠. 어머니 의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의사?
인철아, 엄마가 지금 제대로 된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계속 깜빡하시는데? 인철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모든 게 계획이라고.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 어머니의 계획이 무너진다. 형, 저는 그 모임 안 갈게요. 야, 인철아. 너도 상속인이야. 내 권리 필요 없어요. 저는 어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인철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저녁 때 인철은 어머니 댁을 찾았다. 어머니는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셨다. 인철아, 왔니? 밥은? 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인철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건망증처럼 행동하시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또렷하신 분. 그 외로움이 안타까웠다. 어머니, 응? 힘드시죠? 영자는 수저를 놓고 인철을 바라보았다. 뭐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는 거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다. 혜림이한테 들었구나. 네. 그리고 박민준 선생님도 만났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겠니? 이해는 해요. 하지만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외롭지. 많이. 근데 어쩌겠니? 이게 최선인걸. 인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게. 고맙다, 아들아. 근데 너 때문에 형제 사이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영자는 인철을 꼭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이었다. 그날 밤 인철과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의 계획, 앞으로의 일정, 형들에게 대처하는 방법. 인철아, 한 달 후면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형님들 반응이. 알아. 난리 날 거야. 근데 그때쯤이면 이미 기부 절차가 많이 진행돼 있을 거야. 어머니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 법적으로 형들이 막을 수 없게끔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라. 왜 정혜림 할머니한테 재산을 주시려는 거예요? 형님들이 제일 반대할 부분이 그거거든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혜림이는 가족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지. 아들들한테 주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야. 형님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알아. 근데 엄마는 혜림이한테 빚졌어. 마음의 빚. 그걸 갚고 싶은 거야. 인철은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인철아, 우리 내일 법률사무소 간다. 후견인 신청 준비할 거야. 너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야. 인철은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께 연락했다. 어머니, 형님들이 법적 후견인 신청하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김 변호사님이 이미 데뷔하고 계셔. 데뷔요? 응. 내가 정밀 검사를 다시 받을 거야. 공식적으로. 그럼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지. 그럼 지금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지. 어차피 이제 곧 발표할 거니까 상관없어.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다. 인철은 감탄하면서도 슬펐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의 처지가. 이틀 후 민수와 진우는 법률사무소에 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이미 정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 범이었다는 것. 민수는 당황해서 인철에게 전화했다. 인철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괜찮다래. 너 알고 있었어? 인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뭐, 너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형님들한테 말하면 어머니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계획? 무슨 계획? 인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형님들, 곧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화가 끊어졌다. 인철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어머니의 진짜 뜻이, 형들의 욕심이,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가. 일주일 후 영자는 삼형제를 모두 불렀다. 장소는 김동욱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민수와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도착했고 인철은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영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새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또렷했다. 혼란스러운 어르신의 눈빛이 아니었다. 민수야, 진우야, 인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가 먼저 끼어들었다. 엄마, 그 전에 설명 좀 해주세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뭘 본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 과장한 부분이 있었어. 과장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진우도 목소리를 높였다.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엄마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재산을 쓰는 것을 너희가 막을 것 같았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엄마가 힘드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였니?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니면 엄마 재산이 걱정돼서였니?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다 알아. 너희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계산을 하는지. 영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이게 엄마 유언장이야.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 민수가 서류를 낚아챘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진우도 옆에서 서류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게 진심이세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엄마 진심이야.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 서울 강북구 소재 부동산 시가 12억 추정의 70%에 해당하는 지분을 희망마을 공동체 기금에 기부한다. 2. 예금 및 주식 자산 총 5억 중 3억을 지역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3.
남은 부동산 지분 30%및 예금 2억을 평생 동지였던 정혜림에게 증여한다. 4. 삼형제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균등 분배하며 이는 형제 간 우애를 지키며 살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와 함께한다. 민수가 서류를 내팽개쳤다.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민수야, 목소리 낮춰라. 낮추라고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남한테 다 주겠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진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너희는 엄마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원했을 뿐이지. 그럼 엄마가 원하는 게 뭔데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게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5천만 원씩 주잖니. 5천만 원이요? 민수가 비웃었다. 엄마 재산이 총 얼마인데 5천만 원이요? 이건 모욕이에요. 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모욕? 내가 지금 엄마한테 모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니? 그럼 뭐라고 해요? 평생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우리한테 이 정도밖에 안 준다고요? 효도? 영자가 되물었다. 민수야, 너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한 게 언제니? 엄마 생일도 까먹었잖니. 그건 바빠서. 진우야, 넌 병원 일 바쁘다고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쳤잖니.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영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희가 효도했다고? 언제? 어떻게? 엄마한테 용돈 한 번 준 적 있니? 아프다고 할 때 병원 한 번 데려간 적 있니? 그건 없어. 단 한 번도. 너희는 엄마가 혼자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하면 필요 없다고 하시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지. 근데 너희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 정말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도 안 하고. 영자는 인철을 바라보았다. 근데 인철이는 달랐어. 이 아이는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찾아왔어. 밥도 같이 먹고 집안 고장난 것도 고쳐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줬어. 인철은 고개를 숙였다. 민수가 비꼬듯 말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인철이한테 더 많이 주시려는 거예요? 아니야. 인철이도 5천만 원이야. 그럼 뭐가 다른 건데요? 마음이 다르지. 영자는 서류를 다시 펼치며 말했다. 이 돈들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엄마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지. 그걸 엄마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게 뭐가 잘못이니? 잘못됐죠. 진우가 소리쳤다. 법적으로 우리한테 상속할 의무가 있어요. 유류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어머님께서 이미 상당 부분을 생전 증여 형식으로 처리하셨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단계적으로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언제요? 어머님께서 시간을 벌고 계시는 동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신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엄마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거고. 영자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계획했어. 너희가 막지 못하게.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 셋을 키울 때 말이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아니? 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 못 먹는 날이면 이웃이 반찬 갖다 줬어. 학비 걱정하면 누군가 몰래 돈 보태줬어. 그렇게 받은 도움이 얼마나 많은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나도 여유 생기면 남 도와야겠다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몫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민수가 차갑게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몫이 아니야. 엄마 몫이지. 엄마가 번 돈, 엄마가 모은 돈이야. 법적으론 우리 상속분이에요. 법이 전부니? 영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는 법으로 엄마를 대하려고 하니? 사랑은? 그런 건 없고 오직 권리만 있는 거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우리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정혜림 할머니한테 2억이요? 그분이 엄마한테 뭘 해줬다고. 뭘 해줬냐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혜림이는 엄마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너희 아빠 장례식 때도, 엄마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곁에서 힘이 돼줬지. 그래도 남이잖아요. 남.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진짜 남이 누군지 아니? 피 한 방울 안 나는 혜림이가 더 가족 같았어. 너희보다 훨씬. 그 말에 민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좋아요. 그럼 우리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할 거고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하신 건지 다시 확인받게 할 거예요.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머님의 정신 능력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공증받았고 생전 증여도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가만히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 찢어버렸다. 존중? 이딴 걸 존중하라고요? 영자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민수야, 그 서류는 사본이야. 원본은 따로 보관돼 있어. 찢어봤자 소용없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쏘아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니? 엄마랑 인연 끊겠습니다. 오늘부로 남남입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도 놀라 형을 말렸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문제야? 엄마가 우리를 자식으로 안 보시는데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진우야. 여기 더 있어봤자 시간 낭비야. 형? 진우는 망설였다. 어머니를 보고 형을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다. 결국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도 시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나가자 사무실에는 영자, 인철, 김 변호사만 남았다.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잘못한 걸까? 인철이 어머니를 안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니? 영자는 한참을 울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후회하십니까?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아들들이 언젠가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인철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인철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 그리고 재산 앞에서 달라진 아들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와 진우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다. 영자는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인철아, 형들 좀 만나봐라. 엄마 대신 사과해달라고. 어머니, 사과할 건 형님들이에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심했나 봐. 아들들한테. 인철은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으셔야 하는가. 민수와 진우는 실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또한 어머니의 정신 능력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어머니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완벽한 준비 덕분이었다. 생전 증언은 합법적이었고 정신능력 감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받았으며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께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밟으셨습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민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미 상당 부분을 생전 증여하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얼마나 적은데요? 대략 각자 3천만 원 정도.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유언장에 적힌 5천만 원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었다. 그럼 소송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요.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진우에게 전화했다. 소용없대. 엄마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그럼 우리는 완전히. 두 형제는 카페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서로의 얼굴은 초췌했다. 형, 우리 뭐 하는 거지?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야? 엄마랑 이렇게 싸워서 뭐가 남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가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 후회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엄마 얼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후회돼. 근데 어떻게 해? 이미 저지른 일인데. 사과하면 안 될까? 사과? 민수는 비웃었다.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사과로 해결이 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의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정혜림 할머니였다. 누구세요? 민수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정혜림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민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정혜림 할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영자 언니가 저한테 주신 돈이에요. 2억. 그걸 왜 저한테 돌려드리려고요? 민수는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왜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요. 영자 언니는 제 평생 친구예요. 가족 같은 분이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잖아요. 바로 당신들. 정혜림 할머니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 돈 삼형제가 나눠 가지세요. 그리고 어머님께 용서 구하세요. 할머니, 영자 언니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밤마다 오시면서 내가 아들들한테 너무 심했나 하시는 거 아세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재산만 탐낼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조금 과장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언니가 제일 아파하시는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아들들이 당신을 떠난 거요. 그게 제일 아프신 거예요.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어요. 늦기 전에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나간 후 민수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2억 원 수표가 들어 있었다. 민수는 진우에게 전화했다. 진우야, 우리 엄마한테 가자. 형, 미안하다고 하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형. 이틀 후 삼형제는 어머니 댁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민수의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영자는 훨씬 야위어 있었다. 아들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우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저도 죄송해요, 엄마.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들을 일으켰다. 괜찮아. 괜찮단다.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정혜림 할머니가 주신 돈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왜? 이 돈은 어머니가 할머니께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죠. 영자는 아들들을 꼭 안았다. 삼형제도 어머니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온기였다.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영자는 차를 끓여 나르며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인철이 말했다.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욕심이 과했어요. 욕심? 네. 솔직히 우리는 엄마 재산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진우도 거들었다. 저도요.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이해하려고 안 했어요.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엄마,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든 물어봐라. 왜 우리한테는 5천만 원만 주시려고 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게 엄마가 생각하기에 너희한테 필요한 금액이었어. 필요한 금액이요? 응. 너희는 이미 다 성공했잖니. 좋은 직장, 좋은 집 다 있어. 더 줘봤자 통장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근데 엄마가 도우려는 사람들은 달라.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야. 밥 못 먹는 아이들, 병원비 없는 어르신들, 집 없는 가족들. 엄마는 생각했어. 내 돈이 어디에 쓰일 때 가장 가치 있을까? 너희 통장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게 나을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엄마가 너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못했던 거야. 영자는 새 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너희 키울 때 너무 바빴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못 가르쳤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눔, 배려, 감사, 그런 것들 말이야.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다. 엄마는 너희가 성공하길 바랐어.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길. 근데 정작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못 가르쳤어. 엄마. 그래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어. 진짜 가치가 뭔지,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인철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형님들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영자는 인철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다. 엄마,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엄마 손맛이네요. 영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또 해줄 테니까. 식사 후 영자는 서랍에서 파란 수첩을 꺼냈다. 얘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민수와 진우는 수첩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들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야. 혜림이랑 같이. 민수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는지. 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말리실 것 같아서.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도왔을 거예요. 정말? 영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희망마을 공동체, 거기에 우리도 후원하겠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진우도 거들었다. 저도요. 병원에서 무료 진료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인철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됐죠? 형님들도 이해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됐어. 그날 밤 삼형제는 어머니 집에서 묵었다. 좁은 방에 셋이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인철아, 미안했어. 민수가 먼저 사과했다. 뭐가요? 너한테 무능하다고, 가난하다고 그런 말들 했잖아. 미안해. 괜찮아요, 형. 근데 진짜로 너가 제일 대단한 것 같아. 엄마 곁을 지킨 건 너였으니까. 진우도 거들었다. 맞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외면했는데 넌 꾸준히 찾아뵀잖아. 인철은 머리를 극적였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게 효도야. 민수가 말했다. 돈 많이 들이는 게 효도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게 효도지. 셋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잠들었다.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누워서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아들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이거면 됐어. 이게 엄마가 원하던 거야. 영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한 달 후 희망마을 공동체에서 감사 행사가 열렸다. 영자와 정혜림의 기부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삼형제도 모두 참석했다. 무대 위에서 공동체 대표가 말했다. 이영자 어르신과 정혜림 어르신의 헌신적인 기부로 우리는 새로운 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영자와 정혜림은 무대에 올라 꽃다발을 받았다. 두 분께서는 지난 15년간 조용히 묵묵히 우리 지역 사회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어르신 의료비, 가족 주거 지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두 분 덕분에 희망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민수는 객석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대 위의 어머니는 빛나고 있었다. 저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혜림 할머니도 함께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제가 드린 돈 받지 않으셔서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혜림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영자 언니가 저한테 주신 건 돈이 아니에요. 우정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가족은 당신들이에요. 제가 그 자리를 뺏을 순 없죠.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식사 중 영자가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하나 제안이 있어. 뭔데요? 유언장 좀 수정하려고. 삼형제는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수정이요? 응. 너희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준다고 했잖니. 그거 1억씩으로 올릴까 해. 엄마, 아니에요. 5천만 원도 충분해요. 민수가 손살에 쳤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너희도 엄마 자식이잖니. 조금은 더 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럼 기부금이. 괜찮아. 엄마가 계산해봤어. 1억씩 줘도 기부금은 충분해. 진우가 말했다. 엄마, 우리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엄마 뜻이 이거야. 너희한테 1억씩. 영자는 단호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 돈으로 너희도 좋은 일 해라. 기부든 봉사든 뭐든. 돈을 쓰는 진짜 의미를 배워라. 삼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약속이다. 약속할게요.
영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며칠 후, 영자는 인철과 단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철아, 내 어머니, 엄마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니? 뭔데요? 영자는 인철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웃으며 살아가는 거야.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할게요. 약속이니? 약속이에요. 영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손주들 얼굴도 봐야 하는데.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비쳤다. 그날 이후 삼형제는 정말로 달라졌다. 민수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병원에서 저소득층 무료 진료를 확대했다. 인철은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리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삼형제는 어머니 댁에 모였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정혜림 할머니도 종종 함께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을 때 영자가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고맙다. 왜요?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서, 그리고 돌아와줘서. 민수가 대답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진짜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가치? 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요. 영자는 새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너희 잘 키운 것 같아. 엄마가 최고예요. 인철이 말했다. 진우도 거들었다. 저희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영자는 아들들을 하나씩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겠죠?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컸어요.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당신 만날 그날까지. 하지만 영자는 아직 떠날 생각이 없었다. 아들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손주들도 봐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니까.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웠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평생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평화였다. 상속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 영자는 그것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었다.